한 달 수능 결제금의 150만 원에 맞추기 살짝 빠듯하지만 왜 150을 맞춰야 되는 거죠? 안 쓰면 그만큼 더 아낄 수 있는 거잖아요. 굳이 이걸 써서 할인을 받는다는 게 조삼모사 아닌가요? 안 쓰면 100% 할인이라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30일 수요일 어피티 온에어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자 박진영이고요. 오늘 박수연 상담사님과 함께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연입니다. 오늘 너무 상큼하세요. 네, 제가 여름 쿨톤이라 이런 화사한 색깔이 잘 어울려요. 그니까요. 저의 계절이 왔습니다. 네. 수하수하하고 다들 인사를 안녕하세요. 해주시고 계세요. 자, 오늘은 핑가님의 사연이죠.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에도 소개를 올렸었는데 핑가님 사연 사실 눈길이 좀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 나이에 비해서 연봉이 좀 높으시거든요. 맞아요. 억대 연봉이시죠. 그러니까 저의 첫 사연인 것 같아요. 억대 연봉자. 그쵸. 억대 연봉이 네. 사실 예전에 막 여러 가지 강의들이 유행할 때 억대 연봉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실제 억대 연봉인 분들 만나기는 이 또래에서는 그쵸.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직장인분들 중에서도 대기업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죠. 이 나이 때 연봉 1억이. 그쵸. 네. 또는 이제 전문직이나 아니면 뭐 개발 코딩 이런 거 뭐 어떤 전문적인 걸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외국계 회사에 있다던가. 그쵸. 네. 그래서 이제 핑가님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사연입니다. 핑가님은 절세와 투자를 충분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식을 잘 모르고 성향상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못합니다. 소득세 절감하는 게 중요한데 소득이 좀 많기 때문에 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전략이 중요한 거 알고 있는데 IRP는 이제 나중에 목돈 들어갈 일을 고려했을 때 굳이 지금 시작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말고 어떤 절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잘 모르는데 궁금하다고 하세요. 이제 공부하셔야죠. 어피티를 그쵸. 통해서. 어피티를 네. 통해서 뒤에 좀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우리 핑가님이 사실은 좀 힘든 상황을 거치셨어요. 전세 사기를 당해서 현재 임차권 등기, 지급 명령, 강제 경매까지 진행 중이고 하반기쯤에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LH에 우선 낙찰권을 넘겨서 LH가 저 대신에 경매에 참여하고 낙찰받은 뒤에 보증금 중에 시세의 차액 약 3천만 원을 제한 다음에 돌려받고 다른 집으로 이사 나갈 계획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상환이 없으면 소득공제 받기가 어려워서 다음 집도 전세로 생각하고 있는데 두렵고 고민이 많다고 하세요. 네. 전세 사기가 정말 2030 분들 피해자가 70%가 2030일 정도로 맞습니다. 이 세대가 정말 괴로워하는 힘들게 만드는 이슈인데 우리 핑가님도 전세 사기를 당하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지난번에도 비슷한 전세 사기 당하셨던 사례가 있었는데 그래도 잘 해결되어 가고 있으니까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대응을 지금 하고 계신 상황인데 전세로 거주하는 분들이 이 세대에 많잖아요. 근데 저희도 사연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골라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고민을 보고 선정을 하는데도 전세 사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대에서 정말 큰 문제다. 피해자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요. 이 전세자금 대출 상환이 없으면 소득공제 받기가 어려워서 다음 집도 전세로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양쪽에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우리가 전세 사기를 생각하면 전세에서 살고 싶진 않죠. 그렇다고 집을 사기에는 너무 좀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고 또 시장도 봐야 네. 되고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분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의외로 이 부분을 잘 파악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원리금 상환을 연간 40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를 해주거든요. 네, 원금 이자 상환한 그쵸, 금액에 그쵸.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전세 대출 이자가 저렴하다 보니까 그걸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이자만 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 근데 우리 핑가님처럼 연봉이 높으시고 1인 가구고 공제받을 내역들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이 전세 대출 자금을 상환을 해서 소득공제를 받는 것도 나름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문제는 뒤에서 나오겠지만 너무 많이 상환을 하고 계신다라는 게 한도가 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실제 이자만으로도 이미 이 한도를 채우고도 남거든요. 네. 네, 그래서 왜 그렇게 상환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경우 40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일단 금액, 금리 이런 거를 신경 쓰다 보니까 이 연말정산에 해당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대출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신혼 때 이걸 활용을 했거든요.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네네. 요거를 활용하셨다. 네네. 정확하게 말하면 주택 임차 차액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입니다. 좀 어렵죠? 연말정산 얘기는 네. 이렇게 한자어나 네.
뭉쳐있는 단어들이 많아가지고 공제 항목들 중에서 어렵긴 네, 맞아요. 해요. 그래서 그냥 쉽게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전세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자율을 또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전략인 될 수 거죠. 있죠. 네, 내가 세금 환급받는 게 있으니까 음. 그만큼 이자를 덜 냈다고 보면. 게다가 네, 지금 핑가님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좀 있으신 편이다 보니까 맞아요. 이렇게 소득공제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연봉이 높으신 분들은 오히려 세액공제 항목보다는 소득공제 항목을 많이 받는 게 세율을 좀 낮출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공제율도 높은 편이죠. 네. 여기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저는 연말정산 얘기할 때 이제 수화물로 수화? 네. 네, 수화물로 비유를 하는데 왜 우리 캐리어에다가 짐 싣고 비행기 탈 때 네. 일정 킬로그램 넘어가면은 더 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소득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세율 자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맞아요. 되게 짐이 많은 분들은 짐을 막 빼려고 노력하시는 것처럼 소득이 많은 분들은 소득을 최대한 덜려고 해요. 나중에 얼마간 할인받는 게 세액공제라고 하면 수화물에서 덜어내는 게 소득공제다. 그래서 굉장히 연봉이 높을수록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가방 2개로 가르고 뭐 난리 해야죠. 비유가 너무 찰떡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네. 이런 정도입니다. 네. 네, 비유로 뭔가 쉽게 얘기하기.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핑가님의 고민은요. 구체적인 재무 목표가 없습니다. 부동산 전망을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매매보다는 전월세로 향후 5에서 10년 동안 지낼 것 같은데 2년 뒤에 결혼을 하고 싶고 자식도 무탈하게 기를 정도의 재정 상태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만나고 있는 분이 파트너분이 소득이 이렇게 본인보다는 좀 낮으셔가지고 은퇴 전까지 꾸준히 일할 생각이고요. 노후에는 월 300만 원 정도 쓸 수 있는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잘 살고 싶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이런 분들이 좀 많죠. 그쵸. 저도 상담하면서 항상 미리 사전에 숙제로 요청드리는 게 목표에 대해서 한번 묻거든요. 근데 그거 쓰시는 거 진짜 어려워하시기는 해요. 그게 0번인데. 그쵸. 상담의 시작의 첫 번째가 무엇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가? 왜 투자하고 싶은지? 다 이유가 있는 것들인데 그냥 막연하게만 하다 보면 방법을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워지죠. 그리고 상담사분들도 이제 상대 그 사연 있으신 분들, 내담자분들이 좀 목표를 명확하게 말을 못하면 그럼 뭐 어떡해요? 약간 이렇게 그쵸. 되고. 저희도 난해한 거죠. 뭐 연금에 대한 니즈가 있으면 뭐 연금저축이나 IRB 같은 이런 상품을 활용해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없는데 IRP나 연금저축 세액공제 받는 건 어때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세액공제 목적이 아니라 연금의 목적으로 상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방법이나 혜택, 기능에만 포커스를 갖고 가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면 엉뚱한 데에 이제 시선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부위별로 운동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 건강해지려고 운동하는 건데 맞아요. 난 여기만 이렇게 손가락 운동을 하겠어.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으로 뭔가 몸을 잘 쓰고 체력을 기르려면 맞아요.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근육량을 난 얼마로 만들겠다. 이런 것도 괜찮고 또는 다음번엔 인왕산 등산 갈 거야.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몸에서 코어가 중요한 이유가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목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목표 얘기하면 재미없네요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목표가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항상 얘기 나올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핑가님의 사연을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머니 프로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핑가님 나이는 만 28세고 하는 일은 외국계 기업에서 영업과 마케팅을 하세요. 아, 외국계 역시. 기업이고 영업이고 하면은 이 연봉이 약간은 납득이 네, 가는. 네, 맞아요. 그래서 세전 연봉은 약 1억 원 정도고 월 평균 실수령액은 약 650만 원에서 플러스 알파. 영업직이시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받으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축액은 월 평균으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적금으로 50만 원 하시고 그리고 그 외에 CMA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200만 원 저축을 CMA에 넣어서 직접 저축하는 것도 괜찮은가요? 사실은 뺏어 쓰기 너무 쉬운 구조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너무나 쉬운 이체 CMA 광고 문구가 그거거든요. 입출금 수수료 무료 그런 네. 상품에 넣기보단 적금으로 묶어두는 걸 추천드리면서 지금 자산은 전세금 중에 이 핑가님의 돈이 들어가 있는 게 1억 원이고요. 문제는 전세 보증금은 총 2억 7천 원이고 자녀 대출 원리금이 1억 6천2백만 원 제외하면은 약 1억 원이 지금 핑가님의 돈입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가 마무리되고 나면 3천만 원이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경매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예적금은 500만 원, 주식은 500만 원, 펀드 1,000만 원, CMA 2천만 원, 회사는 퇴직연금 DC형으로 4,300만 원이고 연금저축이나 IRP는 지금 별도로 없는 상황입니다. 네. 또 회사 주식이 3,700만 원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 사주에 가입 받으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회사 주식이 3,700만 원 정도로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목돈이 필요하지 않은 이상 빼지 않을 예정이에요. 합계 자산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만 28세에 합계 자산이 2억 2천만 원. 어떻게 보셨어요?
상당히 많은데 회사 퇴직연금이랑 회사 우리사주를 제외하고 본인의 금융자산만 봤을 때는 금융자산이 실질적으로 4천만 원 정도여서 아, 그리고 너무 단순하게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약간 자산 구성이요. 네, 왜 어떤 목적으로 주식과 펀드를 하고 계신지 좀 그게 궁금하긴 했는데 좀 더 자세히 좀 들어봤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이 소득에 비해서 저축률은 어떤가요? 보통 600 정도 벌면 이제 200 버시는 분, 400 버시는 분, 600 버시는 분들이 정말 그 가처분 소득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가처분 소득이. 그래서 200 버는 분들은 100 저축하려면은 정말 100만 써야 되는데 네, 600 버시는 분들은 100 저축하려면 500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제 시간도 한정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많이 쓰려고 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맞습니다. 훨씬 더 사실 여유롭게 지내면서 저축하기 쉬울 것 같은데 네. 핑가님은 잘하고 계신가요? 사실은 그냥 금융자산을 쌓는 목적으로 저축하는 금액은 200만 원 정도 되니까 실질적인 저축률은 30% 정도밖에 안 되시거든요. 그쵸. 근데 독립을 저희 하셨다고 해도 그쵸. 이제 보통 저축 저희가 50% 권장 드리잖아요. 네, 저축률. 네. 그런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연봉은 높지만 쓰는 소비도 거기에 따라 비례해서 늘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네. 그래도 한 60, 70% 저축률을 권장드리기는 합니다. 와, 네, 목표 저축률. 들으셨죠? 예, 예, 예. 월급의 60에서 70%가 네. 권장이에요, 권장. 목표 저축률로. 목표로. 근데 이제 연봉이 높으시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절반을 쓴다라고 하면 거의 325만 원. 누구 한 사람 월급인 거잖아요. 그쵸. 그게 그냥 네. 쌓이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에 플러스해서 한 10에서 20%만 더해도 한 200만 원 이내로 생활하고 400에서 한 500 사이로 저축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계시니까 60에서 70% 정도를 목표 저축률로 해도 좋지 않을까. 그쵸. 사실 네. 핑가님은 정말 지금 유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네. 거를 객관적으로 인지를 하셨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저축률을 높인다는 거는 어떤 지점이냐면 시간을 앞당기는 거거든요. 정말 목표 달성에 시간을 극단적으로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 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핑가님이 스스로 그래도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야 또 상당한 그쵸.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텐데 네. 고정비, 변동비 얘기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정비, 자,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를 월 55만 원 내고 있고요. 이 부분이 관건이네요. 원금 상환이 170만 원 매달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출 원리금은 현재 1억 6,200만 원 정도 남은 상황이고 5% 분할 상환 조건으로 월 160에서 170만 원씩 상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바로 전세 사기 물건이다라고 하시고요. 공과금은 20만 원 내고 있고 왜 이렇게 공과금 많이 내냐? 부모님 댁에 있는 정수기와 비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을 사실 어떻게 항목화를 할지가 조금 관건인데 부모님 생활비가 될 수 있는데 그쵸. 공과금으로 일단 넣어주셨고요. 관리비는 10만 원, 교통비는 5만 5천 원, 기부금은 4만 원씩 내시고 통신비는 회사 지원금이 8만 원 나와가지고 2만 5천 원 정도 나오시고 보험료가 조금 세요. 37만 원인데 달러 보험이 25만 원, 보장성 보험은 9만 원, 실비 보험이 3만 원입니다. 구독 서비스는 2만 5천 원이고 유튜브 프리미엄, 티빙, 밀리의 서재, 버블에 내고 계시고 자 고정비가 월 고정비 합계가 306만 원이에요. 네. 지금 월급의 절반 가까이예요. 네, 그쵸. 근데 생각보다 많아 보이게 느껴지시는 이유가 대출에서 원금 상환을 한 160에서 170만 원 정도 하는 거를 생각을 하면 원금을 상환하는 건 우리 순자산을 봤을 때는 플러스 요인인 거잖아요. 맞아요. 좋게 봐요. 네, 네. 근데 이게 온전히 다 써서 없어지는 돈은 아니기 때문에 고정비가 높아 보이기는 하나 사실 안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고정비는 140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왜냐면 원금 상환은 약간 저축 네, 개념이다라고 맞습니다. 하셔가지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소득공제 아까 말씀하신 네.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를 네. 목적으로 갚는 거라면 이건 좀 많은 거라고요. 그쵸. 왜냐면 400만 원 한도를 생각을 하면은 월에 34만 원씩 냈을 때 400만 원을 소득공제 한도 딱 채울 수가 있는데 이미 이자만으로도 55만 원을 하시면 660만 원이거든요. 그럼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원리금 상환을 하고 계시기는 해요. 근데 잘 보면은 또 이분이 분할상환 조건으로 걸려놔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 저도 전세 대출을 받아봤지만 이렇게 원래 원금 상환 조건을 걸고 하시는 케이스는 조금 드물죠. 드물긴 해요. 네. 그 내가 이제 의도적으로 나 원금 상환할래라고 갚으면 갚을 수 있긴 한데 그쵸, 뭐 그쵸. 이렇게 대출 받을 때 이런 조건이 있었던 건 저도 좀 생소하긴 해가지고 네,
신기하네요.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음. 소득공제가 목적이라고 하시면은 과한 거는 사실이다. 네. 라는 건 좀 짚어드리고요. 자, 그리고 보험료도 음. 조금 많이 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37만 원. 달러 맞아요. 보험 전에 언급하시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쵸? 달러 종신보험일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이걸 종신보험의 목적이라기보다는 막 약간 달러를 투자하는 개념으로 많이들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보장성 보험료로 37만 원은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많은 편이긴 하죠. 그쵸. 종신보험도 보장성 보험의 일부이긴 하니까. 아, 그쵸. 네. 보장하는 게 이제 사망인 건데. 그쵸, 그쵸. 그쵸. 근데 이제 달러로 인해서 그 당시에 뭐 달러 가격에 따라서 환차익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긴 하는데 이제 이걸 어떤 목적으로 하셨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쵸. 왜냐면 네. 달러 보험을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약간 유행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여전히 유행 중입니다. 아, 유행 중이에요? 네, 아직도 많이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고요. 아, 근데 달러에 투자할 거면 달러 ETF 해도 되는데 왜 굳이 맞아. 이걸 보험에다 갈까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가끔 막 트래블 카드로 음. 환테크 하시고 네. 달러 보험으로 환테크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네. 하는데 환테크하는 전용 수단들이 이렇게 럭셔리하게 마련돼 있는데 네. 그쵸. 환테크는 그리고 환테크 목적. 또 장기 상품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굳이 내가 달러를 투자한다면은 장기 목적으로 할 게 아닌 이상은 ETF나 요즘에 워낙 달러 투자할 수 있는 금융 상품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쵸. 이런 사업비 내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네. 사업비가 빠지기 때문에 어쨌든 네. 내가 그 보험사라든지 나를 위해 일하는 설계사를 위해서 돈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운영비를 내가 내고 있다라는 거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고 달러 예금, 달러 ETF 이런 걸로 아니면 뭐 진짜 실제 그 달러로 달러를 구입할 환전해서 수도 있고. 그쵸, 네네. 그쵸.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것도 목적에 맞게 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 자, 변동비도 보겠습니다. 변동비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식비는 60만 원, 밥 식사에는 38만 원, 간식 카페는 8만 원, 술 마시는데 이제 5만 원, 데이트는 9만 원. 유흥비가 저는 좀 작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쇼핑비는 10만 원인데 이제 패션, 뷰티, 미용실, 취미 여가는 35만 원. 야, 취미 부자세요. 클라이밍, 헬스장, 운동용품, 독서 모임비, 국내 여행 같은 곳에 이제 쓰시고 합계 월 변동비에는 105만 원 쓰십니다. 이 정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괜찮은 듯 하지만 사실 항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진짜 이것만 쓰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아, 그래요? 네네. 어디서 의구심이 드셨나요?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설명해 주시겠지만 연간 비정기 지출도 좀 높은 편이고 그런 걸 보면은 월 변동 지출에 포함되지 않은 영역들이 연간 비정기 지출에 또 추가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약간의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변동비가 약간 요런 사이즈로 잡힐 뿐이 아닌데라는 약간 촉 같은 게 있으셨던 것 같은데 네. 한번 비정기 지출을 말씀하신 김에 볼게요. 여행에는 연간 800만 원, 경조사에는 연간 280만 원. 야, 경조사비가 지금 한창 주변에 결혼 많이 할 때인가요? 근데 280만 원이면 한 번에 결혼식 한 팀당 10만 원씩 내도 28번을 가는데 완전 인싸신가요? 그렇기에는 요즘 그렇게 많이 가나요? 잘 모르겠어요. 저 사실 저도 찐친 결혼식만 가는데 찐친 결혼식이 전 20만 원 이렇게 정해놓고 자 앞으로 연을 이어갈 친구 10만 원 나머지는 안감이에요. 네. 가지 않습니다. 만약 주지 않습니다. 뭐 여기에 뭐 부모님의 생신이라든지 뭐 가족 간의 뭐 그런 뭐 명절 용돈이라든지 그런 게 포함되어 있으면 좀 납득이 될 만한데 그 나이대에 그쵸. 비하면 약간 경조사 연령대를 지출이 좀 생각하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조금 같다. 그쵸. 네. 경조사 지출이 280이면 좀 네. 세다 해서 어떤 지출인지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 네. 있고요. 의료비는 210만 원. 그리고 상당히 여행 지출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월 변동 지출에 취미 여가 비용 이미 35만 원이 녹아져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포함 영역에 국내 여행이 있어요. 근데 그 외에 또 연간 비정기 지출이 여행이 또 별도로 있는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여행비로 많이 쓸 때는 연간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쓰진 않을까. 그리고 법원 소송비가 280만 원 있는데 이게 너무 이제 좀 속상한 지출이죠. 맞아요. 전세 사기 해결하는데 사용하실 네. 비용입니다. 합계 연간 비정기 지출이 1,570만 원인데 법원 소송비가 약간 좀 예외적인 사실 예상치 못했던 일이다 보니까 이걸 제외하고 보면 한 1,200만 원 정도 네. 연간 비정기로 쓰신다. 근데 저는 여러 사연을 보면서 연간 비정기 지출이 1,000만 원 넘는 건 처음 보긴 했어요.
네, 근데 그게 한쪽에 너무 많이 몰려 있다라는 거죠. 여행 여행 분야에. 하는데. 근데 여행을 가면 뭐 여행비 쓰면서 먹고 쓰는 돈들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 지출이 좀 더 줄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앞서서 변동비도 보여드렸고 지금 연간 비정기 지출 보여드렸잖아요. 변동비가 사실 항목이 좀 적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보통 변동비 되게 다양하게 적어주시거든요. 근데 네, 네. 그렇게 잘 분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맞습니다. 그렇죠. 식비, 쇼핑, 취미, 여가인데 이것이 아니고 조금 더 자세하게 변동비를 적어야 연간 비정기 지출로 이만큼 묶여가지고 좀 분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방지되기 때문에. 상담사님도 보통 이렇게 내담자분들 상담하실 때 라벨링 잘하라고 말씀 주시지 않나요? 그것도 그렇고 가계부 꼭 쓰는지 여쭤보는 항목이죠. 그렇죠. 네, 어디에다 뭘 쓰는지 내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내가 엉뚱한 데 돈을 쓰고 있구나를 빨리 캐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퉁쳐지면 여기서 뭘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본인이 잘 파악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본인도 경각심이 네. 생기기 좀 어렵고 상담하기도 맞습니다. 어렵고. 네. 또 비유 한번 갈까요? 이제 말하자면 식단을 이제 PT쌤이랑 같이 식단을 짜는데 아침 먹었어요. 점심 먹었어요. 저녁 먹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이만큼 엄청 뭐 껍데기를 구워가지고 같이 이렇게 술 한 잔을 한 건지 아니면은 클린하게 식사를 하셨는지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자세한 정보를 적어주시는 게 본인에게도 좋고 맞습니다. 내가 보면서 아, 나 미쳤구나 또는 아, 정말 잘 먹었구나, 잘 썼구나라는 걸 볼 수 있으니까. 맞아요. 찰떡이에요, 비유가. 국문과입니다. 국문과 부심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떻게 돈을 쓰시는지 봤고요. 우리 핑가님의 돈 관리 방법이 좀 재밌어요. 같이 살펴볼게요. 자, 소비 부분에서는 소득 수준이 비슷한 회사 동료들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동료들은 옷이나 가방, 화장품, 피부, 미용 등의 지출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핑가님은 그런 쪽엔 관심이 없어서 소득에 비해서 소비가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카드는 여러 조합을 막 거쳐가지고 현재는 3가지 종류를 쓰고 계세요. 첫 번째는 대출이자 절감용 체크카드, 전월 실적 50만 원. 두 번째는 통신비 할인용 신용카드, 이것도 이제 월 50만 원 전월 실적. 그 외에는 네이버페이 신용카드, 월 50만 원 전월 실적. 이렇게 50만 원의 그 전월 실적 달성에 혜택 주는 카드를 3종을 쓰고 계십니다. 목적은 명확해요. 그래서 한 달 순 결제 금액 150만 원을 넘어야 이 목적에 맞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걸 맞추기가 150만 원 맞추기가 약간 빠듯하지만 다 없어서는 안 될 카드라고 생각해요. 점점점 하셨어요. 네. 항상 가시죠. 얘기 드리잖아요. 오시죠. 네. 아니, 할인 때문에 더 쓰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말씀하셨잖아요. 한 달 수용 결제금의 150만 원에 맞추기 살짝 빠듯하지만 왜 150을 맞춰야 되는 거죠? 안 쓰면 그만큼 더 아낄 수 있는 거잖아요. 안 쓰는 걸로 인해서 더 큰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 굳이 이걸 써서 할인을 받는다는 게 조삼모사 아닌가요? 맞아요. 사실 네. 안 쓰면 100% 할인이라는 네. 그 약간 귀 막고 네. 코 막고 싶은 그런 네. 용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또 하나의 또 키가 있었어요. 소득 수준이 비슷한 직장 동료들과 비교하는 거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합리화하기 되게 쉽거든요. 맞아요. 네. 내가 속해 있는 집단하고 비교하기 네. 시작하면은 나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기 너무 쉬워요. 그쵸. 네. 자, 저축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핑가님은 급여가 들어오면 그 직후에 적금과 주택 청약으로 빠져나갑니다. 적금은 30, 30, 10만 원 3개고 주택 청약은 원래 10만 원씩 내다가 2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전세대출 원금 상환과 이자 납입으로 월 초에 220만 원 가량이 빠져나가면서 한 달을 시작하고요. 그 뒤에 신용카드 대금을 즉시 결제하고 필요한 금액만 남긴 다음에 나머지 돈은 CMA로 이체를 합니다. 자,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키워드가 있죠. 주택 청약 2만 원으로 줄이셨어요. 네. 이 핑가님께는 이렇게 2만 원을 내는 게 적절한 선택인지? 이 주택 청약은 공식이 있거든요. 근데 공식을 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만 하면 내가 어떤 유형의 청약을 넣을지가 좀 더 쉽게 보여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뭐 그냥 대충 주변에서 2만 원 또는 은행원이 뭐 10만 원, 25만 원 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만 듣고 꾸준히 그 돈을 넣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2만 원씩 넣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나라에 이제 아파트를 공급해주는 곳이 크게는 두 군데가 있죠. 그쵸. 민간건설사나 아니면 SH나 LH 같은 국민주택을 만들어주는. 근데 이제 국민주택이나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그 안에서도 일반 공급, 특별 공급 물량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2만 원의 의미는 일반 공급에서 40제곱미터 이하에 우리가 청약을 넣고자 할 때 납입 횟수가 많은 자로 선발을 하거든요. 그러면 납입 인정금액 2만 원과 25만 원 중에서 최소 금액으로 계속 오래 내면은 납입 횟수가 많은 자에 내가 선발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공공이나 국민주택 경우에는 되기가 어려워요. 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일반 공급 물량이 20%밖에 안 될 뿐더러 특별 공급에 80%가 배정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40제곱미터 이하면 평수로 따지면 13평인데 혼자 가서 살 거 아니고서는. 그렇죠. 사실 또 결혼 네. 계획도 있으시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래서 2만 원씩 넣는 거는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래서 네. 항상 이 얘기 나오면은 저도 이제 좀 어려운데 음. 종합하면 나에게 유리한 것만 알면 돼요. 다 알 맞아요. 필요 없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 2030 분들이 많이 들으시잖아요. 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공공에서는 특공 노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민영주택으로 간다. 근데 맞아요. 민영주택으로 가면은 사실 납입 회차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맞아요. 최소 예치금만 맞으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몇 억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지금 여기 총 금액에 청약 통장에 얼마 들어갔는지는 그게 확인이 안 되네요. 만약에 300만 원 이상 이미 납입이 돼 있으면 또 민영주택은- 민영에다가 서울에 85제곱미터 이하는 다 넣을 수 있는 조건이고 그리고 만약에 애매하면 납입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인정받지 못한 납입 회차만큼 그때 다 합쳐가지고 납입 횟수 미납된 거 내든지. 근데 바로 인정되진 않아요. 그 납입 회차를 바로 이게 시간차를 두고 인정해주긴 하는데 아, 그렇구나. 이미 2만 원씩으로 그 회차를 인정받아버리면 네. 이건 다시 원복할 수가 없거든요. 앞에서 주택청약 지금 500만 원 있다고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약간 아, 그런가요? 숨어 있었는데 아, 네네. 500만 원이면 그럼 맞췄네요. 그쵸. 500만 원이면 100만 원 더하면 30평대도 가능하다. 이제 가능한 거니까 600만 원 예치할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네. 저 여러분께 정말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제가 이제 금융 공부 저 완전 금알못이었잖아요. 네. 그 청약은 공부하면 생각보다 분량이 네. 이만하지 않아요. 맞아요. 이 정도만 공부하면은 이거를 응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맞습니다. 청약 공부법, 뭐 한국 부동산원에서 나오는 것들도 있고 하니까 저도 그거 그걸로 항상 공부하거든요. 뭐 네이버나 이런 거 유튜브 보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기본서가 이미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 해석을 해주는 게 중요한 건데 영상에서는 그걸 부분 보니까 전체 큰 맥락을 보지 않고 그것만 봤을 때는 되게 헷갈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청약 얘기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핑가님 투자 얘기를 제가 빼먹을 뻔했네요. 핑가님은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고 업무가 바빠서 주식 장을 들여다볼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작년 12월부터 국내, 미국 주식시장, 국내 주식시장 모두 불확실성이 심해지면서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적금과 CMA로 운용을 하고 있어요. 공감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가만히 있던 사람이 승자가 돼버리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네. 뭐 그렇다고 해서 투자는 좀 해야겠죠? 그쵸. 근데 일단 투자든 금융이든 공부는 항상 꾸준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업무가 바빠서 장을 들여볼 시간이 없다. 전업 투자가가 아닌 이상 직장인이 자기 업무 시간에 계속 이걸 어떻게 보고 있겠어요. 그거 자체가 맞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투자 형태도 궁금한 거예요. 실시간으로 단타로 사고 파는 행동을 하고 계신 건 아닌지 아니면은 내가 샀던 가격보다 좀 더 올라갔을 때 팔려고 계속 매매 마켓 타이밍을 보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누구나 다 못해요.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맞아요. 저도 네. 못해요. 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좀 투자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매달 적금한다라는 생각으로 적립식 투자를 하게 되면 오히려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쫓아서 하는 투자는 조금 더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쵸. 내가.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하려면 적립식 투자. 꾸준히 적금처럼 어떤 ETF나 포트폴리오에 있는 자산들을 네. 이제 사들이는 방식. 네. 인 거죠. 자, 핑가님의 사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절세 방법을 궁금해하셨어요. 지금 만 28세 9세 정도 20대 후반이신데 연봉이 1억 원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득이 높은 분들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직장인들은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가 딱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뭐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게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인데 지금 연금이나 사업소득은 당연히 없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자 배당은 내가 투자하거나 아니면 적금에서 발생하는 수입일 거고. 꽤 근데 커야 지- 의미 있는 예,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뭐 금융자산 자체는 많지는 않으시니까 근로소득이 가장 큰 핵심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 연봉 받으시면 세금 1,000만 원 이상 떼갈 수 있거든요. 진짜요? 네, 우리나라는 세금 구조 자체가 누진세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질수록 연말정산할 때도 공제해주는 비율이나 항목들이 많이 축소되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고 계신 게 아까 전세 보증금 이자 상환액, 네.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400만 원까지인데 일단 그건 잘 챙기고 있으세요. 이제 원금 상환하는 또 그런 조건으로 하고 계시니까. 근데 아까 노후자금으로 월 60세 이후에 300, 300만 원씩 받는 이제 삶을. 좀 받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은퇴자금을 지금부터 준비하면서 IRP나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해서 노후자금도 준비하고 그리고 연간 900만 원까지는 또 세액공제를 할 수가 그쵸. 있잖아요. 그럼 또 다른 절세 포인트가 있는 건데 또 혹시 모를 결혼이나 육아로 인한 목돈이 나갈 것을 고려해서 그런 상품에다가 아직 시작은 안 했다고는 하시지만 만약에 개인적으로 중도 인출해서 인출하는 거는 별로 권장드리고 싶지 맞아요. 않은 방식이지만 연금저축계좌는 IRP와는 다르게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어도 중도 맞아요. 인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그 해에 과세 기간 안에 세액공제를 받아야 그 세액공제의 의미가 있는 건데 이미 지나간 과세 기간에 대한 거는 이후에 낸다고 해도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일단은 세액공제로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을 하다가 영 이게 좀 목돈이 필요해라고 하면 그때 인출해서 일단 세액공제 받은 거는 이제 맞아. 뱉어내야 되겠지만 이거는 꺼낼 수도 있고 안 꺼낼 수도 있는 돈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안 꺼내면 그 해에 세액공제는 유지되는 거니까 그쵸. 지나간 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절세 포인트는 이자 배당 소득은 비과세나 아니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는 여기서 절세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소득세에서 절세를 좀 찾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우리 핑가님은 물론 이제 자녀 육아라든지 결혼 이럴 때 돈 쓸 것 때문에 뭐 IRP 가입은 아직 안 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우선순위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지금 원대하고 중요하고 장기적인 목표가 노후에 안정적으로 사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월 300 정도 받는 삶을 네. 꿈꾼다고. 그걸 상위의 목표로 두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내가 돈을 부득이하게 쓸 일들이 예상이 돼 있으니까 이걸 대비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다면 IRP는 너무 이제 꽉 묶여져 있으니까 막 네. 중도 인출 안 되고 네. 거의 천재지변급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연금저축 중에서도 연금저축 펀드 중도 인출도 되고 또 투자에 투자도 대한 할 수 생각이 있고. 있으니까 그쵸, 네, 그쵸. 네, 네. 연저펀 네.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맞아요. 연봉이 높아질수록 이런 세금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 찾는 건 진짜 중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한 번 알면은 매년 아낄 수 있습니다. 누적되는 금액이 그럼요. 상당해요. 네. 또 다음 사연으로 가볼게요. 이 핑가님은 다음 집도 전세로 살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괜찮을까 싶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전세 사기를 이미 겪으셨고 또 이제 여러모로 굉장히 고민도 많고 아픔도 많으신데 그래도 전세자금 대출 상환하는 그를 통해서 발생하는 소득공제가 없으면 너무 세금이 많이 떼일까 봐 걱정을 하세요. 이건 또 어떻게 솔루션을 드릴 수 있을까요? 또 전세 사기 때문에 월세로 가게 되면 월세로 인한 또 지출이 늘어나거든요. 그쵸. 근데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총 급여가 8천만 원 이하인 자들에게만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이 정도 연봉에 계신 분들은 월세를 살아도 월세 세액공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쵸. 막 증빙서류 다 준비했는데 네. 와장창 소득이 높으십니다. 세금 더 내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득공제 목적으로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하면서 전세 사는 것도 절세 포인트긴 하지만 약간의 좀 불안한 마음을 갖고 집도 잘 알아봐야 되는 거고 그 절차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점이 조금 걱정되기는 하지만 방법이 몇 가지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좀 감안하고 전세를 살 것인가 아니면 연봉이 높으니까 돈을 모아서 내 여력이 집 마련을. 되면 내 집 마련까지 생각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사실 월세 아니면 전세냐. 지금 월세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시장 자체가 네. 월세는 또 절세 부분만 본다면은 어쨌든 핑가님이 받으실 수 있는 맞아요. 포인트는 없는 거니까 반전세도 괜찮나요? 반전세도 괜찮은데 결국엔 월세 세액공제 못 받아요. 연봉 때문에.
네. 아, 근데 8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핑가님처럼 전세 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400만 원 인정받고 월세 세액공제도 받으실 수 있죠. 중복해서 받을 수 네, 있어요. 맞습니다. 중복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제 네. 연봉이 이렇게 너무 높지 않은 상태시면은 네. 반전세로 어떻게 보면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다 받을 수 있네요. 그럼요. 네. 이건 되게 꿀팁이다. 네, 네. 그리고 또 내 집 마련도 해보는 것도 또 방법일 수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원대한 일이니까 원대한 목표니까 참 이게 전세 사기가 시장을 완전히 지금 신뢰를 뚝 떨어뜨려 놓으면서 맞아요. 선택지가 많이 줄었어요. 맞아요. 자, 그리고 다음 그 고민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핑가님은 구체적인 재무 목표가 없어요. 잘 살고 싶다라는 목표가 아니고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또 어떻게 그렇게 목표를 세우는 게 좋을지 뭐 예시 같은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잘 살고 싶다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삶 아닐까요? 저도요. 다 그런 생각은 해요. 근데 어떻게 잘 살고 싶은가에 대한 거는 누가 대신 만들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나와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좀 깊이 있게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저는 단 하나만 꼽을 게 있다면 사실 꿀팁들이 진짜 오늘 되게 많이 나왔는데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이것도 너무너무 꿀팁이었고 네. 그리고 아까 투자 얘기도 너무 좋았는데 네. 저는 목표 세우는 거. 네. 연봉이 1억이든 2억이든 3천만 원이든 4천만 원이든 재무 목표가 없으면 흘려보낼 시간과 돈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다 우리 기회 비용들이고 아니면 진짜 비용이고 그리고 이런 시간은 것들은 유한하잖아요. 맞아요. 무한대는 아니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인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진짜 이 목표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을 해보시면 진짜 삶에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될 겁니다. 맞아요. 네. 원동력이 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핑가님의 사연으로 얘기를 나눠봤는데 상담사님 오늘 머니로그 한마디 네. 부탁드립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잘 살고 싶은지 진지하게 고민해 봅시다. 우리 같이 행복해요. 같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네. 목표부터 같이 세웁시다. 오늘 말씀 나눠주신 상담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사연 너무 재밌었죠? 핑가님의 사연. 연봉이 높으신 편이지만 절세 투자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고 또 재무 목표 세우는데 고민하고 계셔가지고 일단은 재무 목표가 우선이다. 라는 얘기를 해봤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내 돈 관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머니로그 사연 직접 보내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사연 보내는 방법 저희 더보기란에 있습니다. 링크에 있고요. 링크 클릭하시면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클릭하시면 문서를 다운받을 수 있어요. 이상한 거 아니고 저희 머니로그 보내는 양식이고요. 언제든지 작성하셔가지고 저희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잘 보고 선정해서 어피티 머니로그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요. 남은 우리 이번 주도 화이팅이고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바